터키 얘기 좀 해볼게요. 터키 요새 아주 화제더라고요. 네. 금리를 이제 터키가 엄청 내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경제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미치고 있는데 중국은 그렇다 쳐요. 네. 터키 같은 이런 작은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이런 거죠. 터키 리라화 환율이요. 제 기억에 2010년도에는 1달러에 2리라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리라화가 있으면 1달러를 살 수 네.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얼마냐면 14리라 정도 돼요. 14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면 14개의 리라가 있어야 1달러를 사는 거죠. 네. 그러면 7배가 절하가 된 7배만큼 터키 리라화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원달러 환율로 따지면 1달러에 1,000원이 아니라 7,000원인 거거든요. 맞아요. 엄청난 레벨인 거죠. 8,000원인가? 그 정도 다 오죠 어쨌든. 그럼 이게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높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1달러에 7,0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원유 수입을 한다고 치죠. 원유 수입을 하려면 달러가 있어야 되죠. 국제유가가 70불이면 옛날엔 1,000원짜리 1달러를 70개를 사면 원유로 수입할 수 있었죠. 지금은 7,000원짜리 달러화를 70개를 사야지 수입할 수 있죠. 그러면 일단 원유부터 물가가 리라화 기준으로 해서는 그렇죠. 폭등을 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의 기대감이죠. 어떤 기대냐면 리라화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기대감입니다.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미래를 보고 움직이죠.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의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럼 사야죠, 미리. 내일 사는 게 아니라 미리 사야죠. 파는 사람은 안 팔아야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리라화 가치가 계속 떨어질 것 같다는 기대가 클까? 아니면 올라갈 것 같다는 기대가 클까? 적어도 지금 터키에서는 리라화가 2리라에서 14리라까지 약해졌어요. 네. 환율이 올라 14개의 리라가 있어요. 1달러를 살 정도로 터키 리라화가 약해졌어요. 그러면 지난 10년간 약해졌죠. 그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리라화는 다 왔다. 이제부터 리라화는 강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 아니면 보니까 답이 없다. 리라가 더 약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까? 이 두 가지 갈림길이죠. 사람은 관성이 있습니다. 리라화가 더 약해질 것 같아요. 그럼 리라화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죠? 그럼 제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에요. 이 샤프를 팝니다. 이 샤프를 파는데 지금 이게 14리라예요. 리라화 가치가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럼 지금 팔까요? 나중에 팔까요? 내지는 리라화를 안 받겠죠. 뭘 받으려고 할까요? 달러를. 그래서 이머징 국가들에서요. 통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잖아요. 그럼 해당 국가 통화를 신뢰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달러 암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경우들도 생겨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물가가 상승할 거라는 건 그 이면에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로직이 숨어 있습니다. 그럼 화폐 가치의 하락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무언가의 로직이 좀 필요한데 그런 로직이 지금 터키에서 나오느냐.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금리를 낮춘다라고 하는 게 사실 금리를 낮춰서 성장을 강하게 부양해주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면 그렇죠. 이 인플레이션, 터키 리라화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그 기대감을 꺾기가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터키가 잘못된 정책으로 이게 박살이 나면은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 궁금하네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산시장이나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기대감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미래를 프라이싱 한다는 건데 우리가 이 정도 얘기를 할 정도면 터키에 대한 얘기가 이미 있겠죠. 네. 시장도 어느 정도 그렇죠. 알고 있겠죠. 네. 그러면 터키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 시나리오대로 터키가 좀 흔들렸다. 그럼 시장이 받는 충격 이미 준비를 했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그럼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겠죠. 그런데 다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터키가 흔들렸더니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본의 유출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터키가 흔들릴 거는 프라이싱 했지만 다른 나라로 전염이 될 거는 프라이싱 하지 않았죠. 결국에는 코로나 자체에 대해서는 프라이싱 했지만 이게 빠르게 확산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프라이싱을 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겠죠. 이런 게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터키의 리스크가 다른 국가로 전이가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기대 이상의 악재들 이런 것들은 금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성장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만약에 한국이 터키처럼 네.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 올리는 국면에 한국이 막 금리를 엄청 내리는 정책을 쓴다. 아, 예.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미국하고 한국하고 금리가 반대로 간 적이 이제 두 차례 있었어요, 과거에. 가장 최근이 언제냐면 15년, 16년에 그랬거든요. 15년도 하반기부터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리고 15년도 12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년도부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때 당시 이제 일본이 아베노믹스 때문에 엔화 약세를 무제한으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내수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금리를 인하했던 게 1번이고, 네. 두 번째는 15년도 여름에 아마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메르스라는 게 있었어요. 네, 있었죠. 메르스가 내수를 갖다 침체시키는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메르스 때문에 기준금리를 한 번 인하했던 적이 있고요. 16년도 상반기에도 중국 경기가 굉장히 많이 둔화가 되니까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5년도, 16년도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데. 그러면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금리가 역전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도 우리나라에서 자본 유출이 세게 나타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성장이 나타나는 것들이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성장이 되게 중요하지만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성장보다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돈을 갖다 제가 투자를 하는 거하고 돈을 빌려주는 건 다르죠.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투자하냐면 이쪽이 성장을 하면 그 성장의 과실을 배당이라는 걸로 나눠 먹으려고 들어가죠.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는 그 나라가 얼마나 성장하는지가 포인트예요. 채권 투자를 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성장을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제 이자만 꼬박꼬박 받고 제 원금 잘 돌려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성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대박 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꼬박꼬박 내 돈 갚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발생하냐 이걸 보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무역 흑자가요 구조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무역 흑자가 계속 난다는 얘기는 달마다 달러가 계속 들어온다는 그죠. 얘기죠.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불안할까요? 그리고 외환 보유고가 세계 8위 수준입니다. 상당히 많이 쌓아놨어요. 그러면 저축도 있고 그리고 달마다 달러 벌이가 돼요. 그러면 망할 위험은 사실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채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좀 받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볼 수 있는 거냐면 터키의 국채하고 우리나라의 국채하고는 위상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겠죠. 우리나라가 금리가 낮아지거나 이렇더라도 막 급격하게 자본이 다른 나라로 유출이 되거나 터키처럼 그런 케이스는 좀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전에 금리를 우리 내릴 때는 우리 금리가 좀 높은 수준이었던 거죠. 아니 이제 미국하고 절대 금리 레벨도 역전이 된 적이 있어요. 2018년도에 역전됐어요. 미국은 금리를 계속 올렸고 우리는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늦었어요. 향후 부의 시나리오 얼마 전에 쓰신 책의 제목이기도 하죠. 이런 모든 국면을 봤을 때 그 책을 쓸 시점과 지금 시점이 좀 더 달라져가지고 네. 그죠? 지금 시점에서 책을 업데이트 하신다면 이렇게 좀 쓰시겠다. 포트폴리오 어떻게 조정하는 게 좋겠다.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는 부의 시나리오에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성장과 물가라는 두 개의 글로벌 매크로 팩트가 있죠. 성장은 고성장과 저성장, 물가는 고물가와 저물가가 있다고 했고 성장 2개, 물가 2개니까 4개의 국면이 나오죠. 고성장 고물가, 고성장 저물가, 저성장 고물가, 저성장 저물가 4개의 국면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0몇 년 동안 물가가 올라간 적이 없어요. 거의 저물가 영역에 놓고서 고성장이냐 저성장이냐를 파악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부의 시나리오를 낼 때쯤에는 인플레이션 리스크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10몇 년 동안 언급이 안 되던 고물가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온 거죠. 그 이전에는 2개의 시나리오, 고성장 저물가, 저성장 저물가, 저물가 시나리오 2개만 고민하면 됐거든요. 근데 물가가 올라오면서 4개의 시나리오를 고민을 해야 되는 순간이 된 겁니다. 저성장 저물가에서 고성장 고물가로 가려는 싸움이다. 결국에는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경기 부양을 하는 이유는 성장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경기 부양을 한다. 이제 이렇게 해석한 거죠. 그래서 저성장 저물가냐 고성장 고물가냐 이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핑퐁을 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공급망의 이슈라는 게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델타 변이를 비롯해가지고 자연재해라는 게 생각했던 거하고 좀 경제 이론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자연재해는 뭘 만들어내냐면 델타 변이는 사람들의 일자리 복구를 갖다가 늦춰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중국,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이머징 국가에서 부품 생산을 할 때 이 부품 생산 공장이 셧다운이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글로벌 공급망 체인이라고 하잖아요. 공급망 체인은 무언가 탁탁탁탁 진행이 돼야지 끝까지 갈 수가 있는데 한 나라에서 부품을 주는 게 멈춰가지고 아예 공급이 안 돼버리는 문제가 전체 공급이 안 돼버리는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델타 변이라는 건요 성장 자체에는 악재죠. 그럼 물가를 잡아 낮추느냐 그게 아니라 공급망의 이슈를 더 심화시키면서 물가를 갖다가 높게 유지해버리는 그런 부작용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저성장 고물가에 대한 우려가 더 이어지게 됐었을 때는 저는 이제 사실 2가지 가능성이 높은 거였죠. 저성장 저물가 고성장 고물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가 더 생긴 거죠. 저성장 고물가에 대한 시나리오 이 3개의 시나리오에서 되게 빠르게 이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악. 그렇죠. 네. 고물가 저성장.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저성장 고물가가 나타났던 게 대표적으로 70년대에 그랬어요. 근데 70년대에는 중앙은행도 그렇고 물가를 잡겠다라는 의지가 되게 약했습니다. 그러면 이거죠. 물가 자체도 올라와 있는데 물가를 잡겠다는 유일한 파수꾼인 연준조차도 물가를 바라보면서 팔짱을 다 이렇게 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경제 주체들 입장에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연준도 움직이질 않으면 야 이거 답 없다. 그러면서 물가가 오랫동안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졌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 방향에 있는 적을 신속히 제압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물가 상승세를 어느 정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걔를 제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시적으로 저성장 고물가에 불이 켜지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저성장이라고는 합니다만 70년대에는 저성장이 마이너스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미국 3.5%면 저성장이라는 표현을 쓰기엔 좀 어려운 면도 분명히 좀 있어요. 그래서 성장 사이드가 그때하고 조금 좀 다른 면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뭐 요 정도 2가지 말씀
말씀 좀 드립니다. 올림픽이 내년에 열리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이 뭐 참가 안 한다고 그죠? 살돈 안 보낸다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두 나라가 계속 티키타카하면서 싸우고 있는 이런 국면이 바이든 때도 계속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경제 견반에 미칠 파장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A나라는 핸드폰을 잘 만들고 B나라는 자동차를 잘 만들어요. 그럼 둘이 이제 교역을 하면은 핸드폰을 잘 만드는 A는 가성비에 있는 핸드폰을 B에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낮은 가격으로 핸드폰을 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B가 자동차 잘 만드는 B가 핸드폰을 잘 못 만들어요. B가 핸드폰 만들려면 당연히 가성비 떨어지겠죠. 근데 A한테 수입을 해요. 그러면 가격이 되게 높다가 핸드폰 가격이 더 좋은 핸드폰이 낮은 가격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사죠.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됩니다.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되면서 시장이 커지죠. 그러면 A 입장에서는 B 나라에 수출까지도 해야 되니까 공장을 더 돌리게 되겠죠. 그럼 A 나라 사람들은 더 많은 채용이 되고 투자가 늘어나니까 그러면서 A의 성장도 강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낮은 가격으로 수출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핸드폰 가격의 상승은 크지 않았겠죠. B나라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겁니다. 자동차를 생산해요. 자동차에 엣지가 있어요. 그러면 핸드폰 잘 만드는 A가 자동차 만들면 망하겠죠. B는 A의 자동차를 수출합니다. 가성비 있게. 낮은 가격에 좋은 자동차가 들어오게 되면 A 같은 경우도 수요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B나라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럼 채용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니까 더 많은 제품을 사겠죠. 게다가 A에서 싼 핸드폰까지 들어오니까 두 국가를 같이 놓고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두 개 나라가 서로 엣지 있는 걸로 교육을 하게 되면 사실상 비교 우위라는 게 생겨나면서 더 시장이 커지는 거고 물가 상승세도 안정을 잡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A와 B가 미국과 중국이다라고 치면 엄청난 거잖아요. 이 둘이 쌈질을 한다. 이게 깨져나간다는 건 어떠냐면 시장 파이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서로 엣지가 없는 상태에서 자국의 생산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성비가 떨어지는 제품들이 생산이 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수요를 줄여버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언가 무역 분쟁이 있다든지 이런 분쟁들은 글로벌 성장을 좀먹는 요인 중에 하나인 건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조금만 좀 특이한 사항은 지금은 글로벌 공급망의 이슈 중에서 기술 분쟁도 있고 무역 분쟁도 굉장히 큰 이슈죠. 물가를 끌어올린 요인들을 좀 봤더니 미중 관세도 있어요. 그러면 잠깐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과 성장의 두 나라는 양쪽의 적을 바라보면서 연준은 되게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뭐 되게 말처럼 쉽게 한쪽을 제압하고 다른 한쪽은 이거 말은 쉬운데 쉽지 않죠, 사실은 현실은. 그러면 연준도 구원군이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구원군이 있냐면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른 요인들이 좀 있다면 관세 쪽을 조금 낮춰주게 됐었을 때는 물가에 대한 부담을 덜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옐런 재무장관 같은 분들은 관세 인하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아 이제 이런 얘기들을 뻐꾸기처럼 이제 흘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시장에는 사실은 좀 물가 압력을 갖다 좀 낮춰주면서 금융시장이 좀 풀릴 수 있는 성장 사이드가 좀 풀릴 수 있는 호재가 될 수가 있는데 이쪽이 현재 좀 이렇게 탁 막혀 있는 데다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뭐 베이징 올림픽 뭐 저기 뭐 불참 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이 두 개가 서로 뭐 올림픽 불참 때문에 뭐 금융시장이 뭐 급격히 하락하고 이런 것들보다도 양국이 서로 이제 관계가 좋아졌을 때 중장기적으로 성장이나 물가에 주는 영향들이 분명히 긍정적 영향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좀 희석되지 않나.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악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중국 전부 다 이런 치킨 게임을 견딜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체질은 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현재까지 치킨 게임에 대해서는 균형점을 만들어 놓은 게 맞는데 문제는 앞으로가 더 문제겠죠. 여기서 더 많은 쌈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났었을 때 뭐 이번에 올림픽 케이스도 그렇고 이게 어느 나라나 지금 다 엮여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둘이 전면전으로 완전히 접어들게 된 더 점입가경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화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상황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가 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이렇게 부장님처럼 어려운 얘기를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를 꿈꾸실 텐데 금융의 고수가 되는 거 이런 것도 한마디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고수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먼저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조언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관심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관심을 갖는다는 게 어렵죠. 관심 가져야지.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관심 갖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액이라도 투자를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큰 금액이 들어가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소액이라도 투자에 살짝 발 담궈서 ETF 같은 걸 좀 사보시는 것도 좋고 이런 게 몇 가지를 좀 사시면서 가격이 움직이는 걸 보면 어떤 때는 재미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기분 나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신기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접근하면 잘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 ETF를 4-5개 정도 적은 금액으로 사놨더니 얘네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신기하다. 얘는 가장 잘 오르는데 왜 얘는 안 오를까? 이런 궁금증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만들어져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꾸준하게 무언가를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어하고 되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잘하려면
건 현지인들을 만나보는 그게 동기부여잖아요. 경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기사 같은 것들을 읽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ETF를 몇 개 하고 있으면 그 ETF에 들어있는 기업이나 업종이나 거시경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신문 기사 같은 것들, 인터넷 기사 같은 것들을 보면서 계속 따라가 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경제신문에서 마음에 드는 면만 꾸준히 읽어나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하고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노래도 다른 사람 다 별로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좋은 그렇죠. 노래가 있을 수 있죠. 기사나 책이나 문투나 설명 방식이나 모두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만 좋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하고 궁합이 맞는 무언가 텍스트를 찾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걸로 꾸준히 공부를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유튜브건 신문기사건. 그래서 매부리 TV에서도 매부리 TV 어떤 분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은 그분에 관련된 내용들을 꾸준히 보면 궁합이 맞는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따라가 주는 게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리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제 관심을 좀 소구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나하고 수준이나 궁합이 맞는 그런 형태의 컨텐츠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꾸준히 공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 좀 드려봅니다. 아니 그 환율 결정되는 어떤 이론이 나와 있고 뭐 그 비교 오이론 같은 게 나와 있는 그런 교과서는 읽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아니, 읽으면 좋은데 네. 안 읽히더라고요. 꼭 필요하진 않나요? 이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그걸 들으면 시험 보려고 와닿잖아요. 시험 보려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시험 때 외우죠 다 외워가지고 가서 그리죠. 그리고 쓰죠. 쓰는 건 지금보다 더 잘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외워서 쓰니까 교과서에는 그대로 쓰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마켓을 해석을 하다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만나게 되면 아 이게 이 내용이었어. 이제 이런 사실 그 이론들도 현실을 보면서 만들어졌을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기억도 잘 나고 물론 교과서 그대로 쓰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저는 교과서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현실에 있는 그래야지 관심이 안 사라지거든요. 이만한 책을 주면서 이거 읽어요라고 하면 못 읽어요. 저도 못 읽을 거예요. 지금도 못 읽을 것 같아요. 근데 현실 속에서 하나하나 파편들을 갖다가 배워나가면서 쌓아나가는 것들 아마 이런 것들이 관심을 끌어올리기에는 가장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기회에 또 부장님 말씀 듣기 위해서 또 모시고 또 즐겁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부리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부리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